일단 이제 합격 설명이 저는 학원 원장 백헌이고요. 또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교육팀장님 이쪽으로 오셔. 원장님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사진보다? 네, 아직 이미지 나와 있는 거. 아 그래요. 여긴 공인중개사님이고 2년 전에 전국 수석하신 분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소위 그 깜지 교육, 깜지라 개인 교육이지.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개인해서 교육시켜주고 모의고사 보기에서 이 개인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해주고 그래요. 공부 어디까지 오나 해서 고생 많으시지. 또 영역이 생겼잖아. 수석을 하셨어요? 네, 전국에. 아, 낯선 나라죠. 깜짝 놀랐네. 아, 대단하시네. 그 이제 시험 공부하려거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성공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자격증은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 합격시키기 위한 자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은 그 사회복지사, 운전면허, 무슨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은 일정 요건 갖추면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이야. 중개사 시험은 사람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대학 때 무슨 기사시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일정 요건 갖추면 전부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여기는 성공 집단에 진입하기 위한 시험이야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겠지. 어디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 뭐 개인의 개인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한다든가 사회에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꿈이 없으니까 돈도 벌 필요 없어.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라 뭔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거든 성공 집단에 가입이 되고 그러려거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기대감 때문에 공부를 하지. 그럼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거든 선택과 집중. 항상 이 선택, 집중. 그러면 선택했으면 혹시 주식 안 해보셨지? 한번 선택해 본 적 있나? 근데 선택했으면 그걸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봤다 어쩌다 하면 별로 세월이 지나면 얼마 본 것 같지만 하나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보다 결론이 좀 덜해.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거리를 판단했을 거고 비용, 그 다음에 합격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거라고. 그래서 먼저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을 택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의 서울대학, 이 인천에서 저희 검단 새로운 방문각은 외부에서 알기를 공인중개사의 서울대학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오시면 전부 합격을 해.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서울대학 가는 것도 오고 부산대학 가는 것도 오고 서울대학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유는 합격 가능성도 높고 서울대학의 합격 가능성도 높고 나중에 합격했을 때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배경이 든든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길을 쓰고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지.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도 합격 가능성이야. 타 학원, 인천에 학원 2개 있지. 에듀이라고 여기 오고 김포 하나 있는데 거기 오고 해서 보면 합격 가능성이 우리 학원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오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자기 자제분들이 많이 오셔. 합격을 해서 거기 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성이 있지. 합격 가능성을 놓고 보면 8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8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그 8월 초에 원서 접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87% 정도 합격을 해. 100명 응시하면 85명에서 89명 정도로 전부 합격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합격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출발점이 어딘가? 대개 저희 학원 1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1월, 12월 한 달 한순환, 1월, 2월 한순환, 3월, 4월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면 요 과정이야. 여기 요 순환 과정을 지금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개사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개 11월 달부터 시작하면 공부를 하기가 좋겠는데 이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의 출발점이 다양하거든. 다양해. 나는 1월 달부터 와서 해도 되는 분도 계시고 3월 달부터 해야 되겠다 하시고, 그런데 여기 3월 달부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시작해도 합격할 수 있나요? 이걸 물어봐.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합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역으로 추정해보면 본인들이 지금 시작해도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합격 가능성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 물어보는 분들이 11월 달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딱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3월 달에 오셔서 또 때로는 5월 달에 오셔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수업만 빠지지 않고 학원에 오시면 저희들은 100% 합격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 100%. 근데 이게 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주된 일이 학생들처럼 공부만 올 해서 매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시끄러운 일이 많아.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시어머니 아프시고 막 애들 케어해야 될, 주변에 케어해야 될 많지. 근데 남자분들은 되게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열심히 합격을 하는데 남자분들이 원래 허세가 심하잖아. 허세.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 여자들 무시하고 말이야. 여기서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끈기가 조금 부족해. 지속력이.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시작했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합격을 해. 거의. 그 남자분들은 나는 장담 못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근데 오시면 합격해.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지금 설명을 했는데 합격 가능성은 8월 달 원서 접수했을 때 지금 이제 3, 4, 5, 6, 7, 8, 3개월 3순환이 끝나면 원서 접수가 되는데 그때 원서 접수한 사람들 대비 비교해서 87% 정도 합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출발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중개사 합격 가능성은 어딘가 지금도 오셔서 공부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아시면 돼요. 합격시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어느 학원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 이유는 커리큘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이제 이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비용. 자, 비용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비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시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민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공시, 세법.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표 보시면 시험 과목은 5과목이에요. 그래서 5과목이고 과목당 40문제에서 한 문제당 2.5씩이에요. 2.5씩. 그래서 40점 이하 발학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 이게 합격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1차는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매매 계약을 배우고요. 그러면 이 토지를 어디서 살 것인가를 배우는 학문이 부동산 학개론인데, 이 부동산 학은 이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토지를 어디에 살 것인가를 배우는 학문이고, 민법은 주로 매매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막 투기과열지역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 공법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를 했으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 게 등기법, 공시법.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했으면 세금 내야죠,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지식의 최소한의 배워요. 최소한의 지식만. 매매했으면 등기해야 된다. 등기법. 매매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세법.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뭐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 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지식들을 중개사들이 고객들에게 알선할 때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중개사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과목을 1차 과목이라고 하고, 요 세 과목을 2차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요 부동산 학개론, 민법, 그래서 16문제 맞추면 2.5씩에서 40점이 돼. 24문제 맞추면 평균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점 미만, 과락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시험 제도는 여기 이제 부동산 학은 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수요 공급 공석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은 주로 매매계약을 배우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에 강한 사람도 있고 부동산 학에 대해서도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경제학이나 이렇게 공대 나온 사람들은 수학 같은 거 잘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강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민법을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40점 맞으면 여기 80점 맞으면 돼. 평균 60점이니까. 그럼 여기 75점 맞으면 여기 45점 맞으면 되고, 그럼 여기 30점 맞고 90점 맞으면 탈락, 과락이 있어버리니까. 37.5 맞아도 40점 미만이 과락이니까. 그래서 40점 과락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하고, 그럼 여기서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그런데 2차 시험에서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내년에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만 보면 돼. 1년 후에 유예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차 합격해버리면 1년 후에는 2차만 보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지. 시험이. 이것이 바로 시험 제도도 아시면 돼. 그래서 평균 60점 맞으면 된다. 그러면 시험 과목은 5과목 아니에요? 시험 과목은 5과목이지. 근데 수업은 여러분들 시간표 한번 보세요. 수업은 시간표를 봤더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 있어. 월, 화, 수, 목, 금 여기. 월, 화, 수, 목, 금인데 월요일 날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중개사법, 월요일 날은 중개사법, 화요일 날은 부동산 학개론, 수요일 날은 민법, 목요일 날은 공법, 금요일 날은 세법, 공시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 공시법, 세법이 등기법이 24문제가 나오고 요 부동산 세법이 16문제가 나와요. 합해서 40문제지. 합해서 40문제. 그래서 시험은 같이 봐. 같이 보는데 등기법하고 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세법하고 해서 과목의 특성상 교수님들이 2분이야 여기. 그래서 여기는 격주 수업을 하고, 격주 수업을 하는데 2달에 한 번 하면 주로 8주 수업에서 한 번씩 완성해줘요. 8주. 근데 민법, 학개론, 공법은 9주 수업을 해. 그리고 나머지는 8주 수업이고, 등기법은 세법이 6주 수업이 안 나오면 토요일 날 한 번 보충을 해. 그러니까 등기법과 세법은 토요일 날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충 수업이 들어간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은 토요일 날까지 수업이 있는데 토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오전에. 그럼 나머지 수업이 없는 날은 민법하고 학개론 있죠. 1차. 지금까지 무료로 특강을 해왔어. 쭉 이렇게 기초 이론을 설명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수업이 없는 날은 1차 특강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므로 여기서 1차를 합격하게 되면,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차 시험은 거의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우리 학원에서 100% 다 합격이 한 분도 안 떨어져. 2차만 시험 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개사의 관건은 1차를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인데, 그 1차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법 한 과목이 중개사 당락의 80%를 차지해버려요. 한 과목이. 즉 뭔 얘기냐면
이 민법이 해결이 안 돼 버리면 모든 법의 기초 법학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중개사법도 안 되고 공법, 법을 읽어야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민법에서 법조문에 대한 해석 능력이 생겨야 등기법도 알게 되고 세법도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증여가 뭔지를 알아야 증여세 낼 거 아니야. 양도가 뭔지를 모르면 양도라고 하는 것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권리를 넘겨주는 거거든. 그러므로 양도했을 때 양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모르면 양도소득세를 언제 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증여는 양도인가? 증여는 이제 그런 것들 의사표시를 통해서 권리를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양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증여도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니까 양도지. 그러면 갑이 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을 때 갑의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과정은 하나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의사표시를 없이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소유권 넘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면 그 토지 소유권이 여러분들 자제분에게 넘어가는 방법에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을 양도라고 한다는 거야. 양도.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통째로 을에게 넘어가는 현상을 이전이라고 하고 권리가 이전되는 원인에는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내가 의사표시로 생전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럼 넘기는 것을 양도라고 그래.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지. 이때 자 토지 소유권이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이렇게 갑이라고 쓰여 있다고 보자. 갑이라고. 그런데 이 을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이렇게 을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걸 양도라고 하거든. 그럼 양도할 때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넘겨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배운다고 민법에서는.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등기라면 갑이 이 토지 서류 등을 각종 위조해서 등기해왔다면 소유권 넘기는 사람에게 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양도는 등기 안 해도 사실상 양도해서 매매했을 때 그냥 살고 있으면 등기 안 해도 사실상의 양도세를 낸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세법과 민법은 좀 차이점이 좀 있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민법에서는 배워간다 하시면 되고 민법에서 기본 법학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사람들이.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보자고요. 요 갑이라는 친구가 을에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학원과 수강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강의받게 해주실 수 있는 채권이 생겨. 그러니까 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노무 제공해 주시는 채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용자는 고용자에게 보수 주시오는 채권이 생긴다고. 근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채권이 돈 꾸어주면 받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물론 채권이야. 그것을 소비대차에서 금전채권이라고 그러지. 자, 채권 100만 원 있을 때 갑이 을에게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을에게 돈 갚아라. 이놈아 돈 갚아 라고 독촉을 해. 1번. 둘째는 돈 갚지 말아라. 자, 이게 이제 민법은 말이에요. 의사표시로 시작해서 민법은 의사표시로 끝이 나. 민법은.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 갚아라 이놈아. 말을 했다고 말. 이게 의사표시냐 이런 거 배운다고 민법에서는. 응? 돈 갚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가 의사표시고 하나는 아니야.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 마치면 수강료 10만 원 할인해 드린다. 우리 사장님 만약에 등록하게 되면 이거 마치면 할인해 드린다고. 자, 첫째, 갑이 을에게 빨리 돈 갚어.
요 말하고 돈 갚지 마. 하나는 의사표시이고 하나는 의사표시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의사표시인 것 같아? 영종도 우리 1번 돈 갚아라. 아침에 10만 원이요. 해봐. 어쩌든 당신도. 1번 저 뒤에 사장님. 2번 저 뒤에 또 우리 사장님. 2번 이게 돈 갚아 요 말은 의사표시 아니야. 갚지 말아라 요 말이 의사표시지. 그래서 두 분 하셔서 하면 10만 원 할인이야 진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돈 갚지 말아라 이 말은 기존의 법률 관계를 소멸시킨다고. 소멸시켜. 돈 갚지 마라 이 말은. 근데 돈 갚아라 이 말은 돈 갚아라 했어도 기존의 법률 관계가 소멸되지 않아. 이와 같이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하거나 형성된 법률 관계를 소멸케 할 때 쓰는 말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럼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말한 바대로 의도한 바대로 법률 관계가 형성되거나 소멸되면 그 말을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갑이 을에게 돈을 꾸어줬으면 이미 채권관계 형성이 되었고 돈 갚아라 이 얘기했어도 기존의 법률 관계가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의사의 통지라고 배워. 민법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야 이건. 근데 돈 갚지 말아라 그 말은 갚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서 기존의 채권이 없어져 버리잖아. 이런 걸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간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배워가서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가서 우리는 민법에서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요걸 배워.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 그것만 배우지 뭐 채권 어쩌고 이런 거 돈 받을 거 이런 거 안 배운다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겠는가 요거 배운다고 민법은.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하면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아까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이전한다고 그랬지. 이전한다. 근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갑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만약에 우리 어디에서 오셨나요 선생님께서는? 마전동. 그러면 토지 한 필지나 갖고 계시나? 혹시? 네. 아파트는 갖고 계시는구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있구나. 소유권이요? 지분이요? 지분? 그건 소유권이야? 그 소유권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분 갖고 있으니까. 아, 그럼 소유자예요, 토지? 아, 그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대지라고 하거든. 이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동 소유 형태에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갖게 되는 경우는 공동 소유라고 그래. 근데 공동 소유에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경우는 공유, 그 다음에 공동의 동업 목적이 있지. 동업, 합유, 그 다음에 문중 되시나? 문중이 하나의 토지를 종중원들이 갖고 있는 걸 초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 소유 형태가 공유다 이런 말을 쓰지. 그러면 공유와 합유는 하나의 물건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을 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분을 갖고 있어.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대. 그 소유권 한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중에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럼 공유는 원래 공유는 언제든지 지분 팔아버릴 수 있어. 근데 민법에서는 뭘 배우냐면 이 토지를 갑과 을이 단순히 공유하는 경우와 여기에 대지 이 집합 이거 하나의 토지에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를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
그럼 집합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거든. 그 여기도 대지 공유일 때 그냥 단순히 민법에서 공유는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므로 언제든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 자기 지분을. 근데 대지 공유자들은 이 전유 부분 있지, 아파트 소유권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거든. 분리 처분 못하고 전유 부분이 팔리면 함께 따라가. 그런 차이를 민법에서 배운다는 거야. 다시 전유 부분, 아파트 501호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전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 서 있는 한 동의 건물이 소지하는 땅을 대지라고 한다. 대지 공유이다. 공유는 지분이 있다. 그럼 전유 부분이 팔리면 지분도 따라가는 거지, 요것을 따로 팔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논이나 밭 있지, 이걸 상속받으면 공유거든. 그럼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지분을 자유롭게 팔아버릴 수 있고 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런 걸 이렇게 민법에서 배워. 근데 민법은 자, 갑의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방법은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면 아들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아들 계시나? 아드님, 딸 생전에 주고 싶어? 혹시? 그러면 내가 주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로 하고 죽는 게, 말을 통해서 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말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해서. 심증적으로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아 그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그냥 상속으로 넘겨줘 버리지 평소에 살아 생전에 주는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다고. 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을 큰아들에게 준다고 약속하면 큰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며느리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래. 고사 지낸다고. 그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는 오래 살지 바라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길 빨리 바란다고 이렇게. 근데 준다고 소리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 땅을 언제 준다고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의협심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문회에다 주워버린다고 할 수 있어, 학교. 그러니까는 며느리들이 자식들이 시어버지에게 잘한다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꼭 의사표시를 통해서 주고 싶으면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거예요. 유언장을. 내가 죽으면 큰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겠노라,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놔야 돼. 그리고 그 유언장은 이제 법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여러 가지 요식행위 있죠.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 쓰는 사람이 주소 써야 되고 주민등록 써야 되고 자필 서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언에 따른 그 증인 쓸 사람 있잖아. 변호사들 다 대동해서 요건을 엄격하게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민법은 뭘 배우냐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려거든 여기는 등기해야 된다. 요걸 배워. 등기해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등기 안 하면 권리 변동이 안 생겨. 그런데 상속, 사망했을 때는 갑이 이 토지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 여기서 사망했을 때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피자, 그리고 피자가 붙은 다른 상대방을 피자를 빼면 주어가 되는 거야, 주체가. 그래서 민법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피, 1인칭 나는 피자를 빼.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인이 돼. 상속받는 사람을. 그리고 죽은 사람은 피 이렇게 쓴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때. 그런데 상속인 명의로 이렇게 등기했을 때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한다면 요 공간에 시간상의 소유권의 변동 시기가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경우는 상속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근데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거래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했을 때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은 기초법학이고 해석법학이기 때문에 그 민법을 잘 알면 금방 합격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5월 3, 4, 5월 3, 4, 5, 6에서 5월 6월 달까지 이순환 과정을 거쳐서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민법 50점 맞잖아. 그럼 합격해버려, 이게 중개사가. 근데 여기서도 50점 못 맞으면 30점 맞잖아. 모의고사 보면 계속 이거 해결하다 보니까 7, 8월 달에도 1차,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이제 8월 달에 원서 접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서 접수할 때 민법이 안 되면 나는 1차만 해야 되겠네고 그래 또. 2차 내 공부해 왔는데 나는 1차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9월, 10월 달에는 1차만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서 중개사 합격의 관건은 빨리 민법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말이 조금 판사들이 쓰는 용어라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냥 교육을 받아놓으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합격률은 아까 3월 달에 시작했어도 충분히 이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 저 백헌이요, 이게. 30년 동안 제가 이 강의를 해왔고 9월, 10월은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거기다 우리가 의뢰를 해. 그러면 컴퓨터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키워드가 쫙 나와. 그리고 거기서 쭉 보면 막 우리 보면 막 중요한 낱말 있잖아. 이런 것들 매매, 그럼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막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려줘. 이건 매년 나온다, 컴퓨터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나온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20개만 했을 때 달달달 외우려면 50점은 맞아. 그냥 한 달만 해도 50점 맞는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찍어서 5문제 맞거든. 그러면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시험 안 나오는 거 있잖아.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강사들 있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뒤지게 강의 안 나와. 그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있고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어. 혹시 공부를 한번 해보신 재시생들 같으면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오지. 저당권 매년 나와.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나 매매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이런 것들은 격주로 나와. 경년제로.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같은 경우는 경년제로 나오니까는 작년에 나왔는가를 분석해서 올해 공부하면 안 되지. 안 나오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걸 절대로 공부하면 그냥 손들고 다 나온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 전략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전략. 자,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거의 3월 달에 오셔도 거의 합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동영상, 요즘에 유행하는 동영상을 보면 내가 그 동영상 강의를 제가 어떤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희 방문각에서도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3%야, 3%. 동영상만 순수히 보는 사람들은 합격이 3%. 근데 그 사람들도 3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보게 되면 합격하면 환불해준다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1000명 모집하면 1000명 모집하면 30명 합격한다는 그게 엄청 남는 장사예요. 그게 엄청 남는 장사라고. 환불해준다, 이렇게 인터넷 보시고. 왜? 1000명 해서 30명 합격하고 그러면 남잖아. 그게 거기 사람들이 그냥 지금 사회가 그래요.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는 귀찮고 그냥 누가 하나 주면 있지, 하나 주면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에이, 나이 먹었을 때 어디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 심정이 그런다는 거야. 2010년도에 공인중개사 하나의 자격증 가치를 한국감정평가원에서 10억으로 평가해서 2010년도에 그때 이 괌에 신기아 의원 비롯하여 중개사 한 명이 탔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망한 적이 있다고, 괌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 1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2010년도에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중개사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어? 그러니까 지금 10년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되겠냐고, 이런 게. 자격증 하나 갖고 있으면 10억 재산 갖고 있는 것만큼의 든든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천지가 자격증이더라, 사무실이더라. 처음 오시는 분들 있죠? 인천 서구에 변호사 사무실 2개 있어. 2개. 중개사 사무실 1250개, 청라에만 250개, 그 다음에 강화에 60개, 김포에 500개 있다고. 응? 자, 중개사 사무실 1250개 있다고, 서구에. 변호사 사무실 해야 되겠어, 중개사 사무실 해야 돼. 이렇게 경제학의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해야지. 그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이 선택은 선택을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위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위험 부담이 많은 직업이야.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고, 중개사 사무실은 옆에 가도 다 있지. 그냥 그만큼 사무실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 중개 영업을 하더라도 영리 활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지. 그러면 여기 서구에 중개사 학원 한 개밖에 없어. 인천에 서구에. 보습학원 수없이 많다고. 어느 걸 해야 돼? 보습학원 해야 되지. 이거 하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망할 위험이 많아.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일단 취득하면 좋은 위치, 사무실 좋은 위치 있죠. 거기 권리금이 5천만 원이야. 권리금이. 그러면 이미 그 사무실은 가장 좋은 위치에 아주 장사 있죠. 그냥 놀고 먹어도 한 달에 250만 원씩 버는 곳이 있다고. 그럼 그런 데는 5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 5천만 원 주고 그 사무실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비용 들어가는 게 없어요. 5천만 원 권리금 내고 보증금 2천에 월세 200씩이라고. 보통 이렇게 돼. 그러면 월세 200이 되면 많은 것 같지만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야. 그럼 여기에 내가 그만두었을 때 이 사무실을 내놓잖아. 그럼 서로 들어와, 이런 데는. 근데 중개사 사무실 선택했을 때 한 권리금 1,000만 원 정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중개사 처음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연습보러 가는 곳이야. 그럼 연습보러 가기 때문에 여기는 6개월에 자꾸 바뀌어. 그렇다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싼 대로 손님들이 그 자격증을 중개사 사무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있다고 다.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짜장면집 이런 거 2억씩 들잖아요. 사업 하나는. 이 학원조 있죠? 이 학원만 차리는 경우도 2억이 들어가. 이거 시설비 5천만 원 들고 뭐 어쩌고 들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텔레비 이런 것들 있잖아. 저 다 엄청 돈이 든다고. 근데 중개사 사무실은 5천만 원 딱 내고 보증금 2천 내면 그냥 그달부터 25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중개사 사무실 내면 참 좋다는 거지. 응? 그러면 사무실 내면 자격을 취득했을 때 좋다는 참 유리하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 터졌어도 중개사 사무실은 무슨 사람 제한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거래가 조금 뜸했다 뿐이지, 이 인천 서구에는 참 좋은 직업이 많고, 그리고 영종도는 또 특히 좋잖아. 그게 영종도 가서 친구들 보면 중개사 사무실 보면 사무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돈 좀 버냐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사무실 내릴까 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아들은 하라고 그래. 아들은 이상하지? 자식은 자격증 취득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은 돈 못 번다고 하면 돈 잘 번다고 그러면 다 할까 봐서 다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이것이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학원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거든 일단 선택을 하기 위해서 거리, 그 다음에 비용 내가 설명해 드렸고, 합격 가능성 설명해 드려서,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할 때는 이 중개사 공부하는 과목이 머릿속에 기억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 볼 때는 책 한 부피가 뭐 한 100페이지 된다고 보면 100페이지 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은 이틀 후에 풀어낸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억한 내용이 오래 갈 필요가 없었지. 그리고 잊어먹으니까. 근데 중개사는 단기적으로 머릿속에 암기했던 내용이 장기로 전환이 돼야 돼. 그러려거든 공부량이, 이 두꺼운 책에 있는 5권, 6권의 내용이 공부량이 엄청 줄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일단 암기가 되려거든 흥미가 없으면 암기도 못돼.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는 데는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고, 공자가 그러지 않았어. 공자님께서 우드는 놈들에게 가르치려거든 되도록이면 간결화시켜라.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보면 똑똑해, 우두네? 그렇지. 본인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오셨기 때문에 이 공부 양이 복잡하잖아. 근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야 돼. 그래서 단순화시키려거든 간결화시키려거든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후에는 반복시켜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기 간결화시켜서 반복해서 단련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단련이라고 했을 때 단자가 칼을 단련시킬 때는 한 군데를 1000번 이상을 두드리는 걸 단련이라고 그래. 그럼 그 칼 만들 때 그 자리에 콕콕콕콕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한번 두들겼다가 거기다 당금질 시켰다가 또 이 말렸다가 또 다음날 하고 다음날 이렇게 해서 1000번을 두들기는 거 단련이라고 그래.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련. 그러려거든 반복해야 되고 간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아무리 가르쳐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매매에서는 쌍무계약이거든.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런 거 가르쳐줘. 막 설명해줘.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동채권은 퉁치지 않은 걸 자동채권이라고 한다 하는데 잘 몰라. 한만 설명해도. 그러면 이제 미루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뒤에는 없다고 이렇게 훈련시켜가. 그래도 답은 찍으니까 그래도 꼭 알고 해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낱말이 나왔을 때 있다 없다 해서 뒤에 있는 낱말 기억하면 돼. 그러면 자동 없다 그러면 옆에서 수동 그러면 있냐 그러면 수동이 있거든. 근데 뭔 모르고 그냥 그거 찍으면 답이 돼. 그래서 딱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반복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합격을 시키는데 한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하도 멍청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3번이 정답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1번은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1번은 찍지 말고 3번 찍으라 그러면 이렇게 또 그거 다 3번 찍어서 합격해버린다니까 이게. 그걸 촉이라고 한다고 촉. 감각.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려거든 반복해야 되고 구속력 그리고 체험과 공감이 형성되려거든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 역할을 우리 이세미 교육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드린다고 얘기해. 그래서 모의고사 받고 어저께도 우리 모의고사 봤어요. 이게 중간고사 봐서 계속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느끼거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는 감이 와. 그러면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했을 때 이제 그 뒤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중개사 사무실 그 자격증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격증 걸고 오시는 분들 50%밖에 안 돼. 그 이유는 내 자격증 취득했을 때 이걸 자격증 걸고 1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거든. 그럼 관청에서 감독 나오면 이제는 자기 자격증 그 서류를 그대로 다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없애고 친구 자격증을 또 걸어놔.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해서 계속 그냥 편안하게 해먹을 방법이 많다고. 그러니까는 자격증 자기 거 오래 썼잖아. 그럼 자기 거 안 걸어 이제. 한 2년 불법행위 했으면 또 검사 나오니까. 그러면 자격증 잘못하면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거 걸자고 그래. 그리고 또 다시 폐업해버리고 또 다시 그 사무실에다 그 자리로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손님 갖고 있었던 연결성 또 지속성은 되는 거지. 그냥 사람 자격증만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중개사법의 망을 피해가서 그냥 자기들이 감독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에게 자격증 동생도 따라고 그러고 또 해서 다 친구들 자격증 활용하다 보니까 5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 서구에서 한 13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합격생이 한 2,000명이 돼요. 그리고 현재 2,000명 중에서 10% 250명 정도가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주 적게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러냐면 자격증 취득했을 때 그 해에 사무실을 내지 않으면 이게 장롱면허가 돼버려.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에 사무실이 8만 개가 있고요. 중개사는 33만 명이 돼 있어요. 중개사는. 전국의 중개사 합격률이 지금까지 합격한 인원이 33만 명이 합격했고 사무실은 8만 개가 있고 이 중에 1만 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새로 신규 진입 이렇게 자꾸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했을 때
거의 자격증 걸고 인센티브로 해서 이러는 사람들은 100만 원씩을 줘. 자격증 걸고 가서 하면 100만 원씩. 그리고 계약서 쓰면 중개사들이 도장을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인센티브로 갖고 이렇게 해서 거의 취직을 다 해, 여기는. 취직을. 얘는 취직 걱정은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어떤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직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강한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거든, 이런데. 그렇다고 따당이기 때문에 못해, 이게 사무실을. 그런 자격증 취득했을 때의 과정. 자, 자격증 취득했을 때 그러면 합격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3월 달에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는 인공지능에서 의뢰한 저희들이 800만 원을 줘요. 그 돈을 문제 좀 뽑아달라고 해서. 그것만 달달달 해도 합격해버려. 80문제씩. 그럼 거기에 다 나왔거든? 근데 문제는 40문제 작년에 모의고사, 작년에 출제되던 내용을 공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50점 맞아. 근데 인공지능에서 뽑았던 문제를 훈련시켜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시오, 이렇게 적응하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는 아주 튼튼한 무기를 만들어준다는 그 특징이 인공지능에 의뢰해서 했던 그런 문제를 뽑아오는 게 다 있는 게 아니여. 검단 새로운 박문광만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공업고등학교 나왔거든.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야간대학에, 숭실대학에 법과대학 나와서 박사까지 했는데, 내 그런 친구들이 그 전자 부분 이런 데 많이 포진돼 있어. 그래서 동문들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 업체들 많이 해서 그래 뽑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거 있을 거 아니야? 응? 궁금하신 거. 자, 이제 나오셔서 인사나 한번 하셔. 나오셨을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마이크 드시고 이쪽으로 오셔. 인사하려? 어디서 오셨는지. 안녕하십니까? 김춘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전동. 뭐라고? 김춘일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업? 예. 이거는 나이 든 이후에도 퇴직한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관심 계속 많았는데 계속 하다가 이번에 결심해가지고 한번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한데 좀 더 10만 원 할인한다고 하니까 좀 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셔. 이 자격증 취득은 정말 좋은 거라니까. 정말 좋은 거에 해서 해놓으면. 또 우리 영종도 나오셔서 또 한 말씀 하셔야지. 네, 안녕하세요. 그 영종 한일도시에서 온 배수환이라고 합니다. 그 작년에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가 공부해보셨어요? 네, 인강으로 했다가 근데 의사표시를 틀렸다고요? 떨어져가지고 네. 또 꽈락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소문 듣고 왔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합격시켜주세요. 우리 여기 노래 한번 하셔? 자,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찍 오셨고, 우리 친구분께서는 어디서 오셨나요? 마전동. 저기 우리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 배우자? 부부? 그래서 해서 좋은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합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팀장님 하셔가지고 또 와서 설명 좀 더 드릴 거 있으면 질문 받으셔.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하려 해도 우리 교수님의 언변은 못 쫓아가서 계속 저희가 준비만 하고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지금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보면 11월부터 공부했던 사람과 비교가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시면 우리 과정이 10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2021년 10월 31일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달인 11월부터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1, 12월 2달 하고 지금 1, 2월 과정이 마무리돼서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3, 4월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5, 6월 과정을 또
앞으로 두고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5, 6, 7, 8, 그 다음에 마지막 9, 10월 과정을 남겨줬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 참석을 해주시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솔직한 얘기로는 그럼 11월부터 오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놀기도 하셨고, 그리고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은 되는 일이죠. 근데 다만 공부를 하실 때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앞서서 공부하셨던 분들과 이제 비교를 하실 때 힘드시다 하면 일단 동영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실 경우에는 다른 타 동영상과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오전에 수업반 녹화를 하게 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1교시 하고 나면 11시 반부터 강의가 휴대폰 또는 집에서 PC로 다 강의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3, 4월 수업을 들으면서 그 전날 바로 예습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안내해드릴 거고, 일단 이 얘기를 드리는 거 역시 수업 참석을 권해드리는 거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해서 참석을 했어. 마지막 9, 10월 이제 동영도 보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올해 2차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중에 보면 10월에 그 기출문제 하나를 줬을 때 점수가 32.5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계속 관리를 해서 보름 만에 점수를 올려서 그 친구가 1차를 합격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오셔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솔직히 자기 딸이지만 합격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원체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본 적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 하던 친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앉아서 공부라는 거를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합격해버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오셨대요. 공부를 하시는 연령대 자체가 어려지기는, 이제 나이가 어려지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50대 이 연령대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냐면 공부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공부를 할 때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단기간, 시간으로 보면 이제 260일 정도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점수를 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수업 참석만 가능하다 하시면 자격증은 사실은 진짜 만들어서 드리는 정도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더라도 일단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오전반과 야간반 두 반이 운영이 되는데, 오전은 10시부터 1시 또는 1시 반까지 수업이 있고, 동일한 수업이 야간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한 번 더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일 2번씩 수업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한 번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도전의 50% 정도는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건 이제 돈, 또 수강료, 비용이고,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면, 잠시만요. 수업은 이렇게 들어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들어가는데, 월 체크해드리는 것들이 이제 2차 관련된 월, 목, 금이 2차, 그리고 화수가 1차,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1차하고 2차 수업을 모두 듣게 돼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공부를 할 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가장 관건은 1차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날 2021년 10월 30 토요일날 시험을 응시를 할 때 오전에 1차를 치르고 오후에 2차를 치르게 되는데, 1차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점수가 환산이 돼요. 그래서 2차 점수를 아무리 모든 과목 만점이 됐다 하더라도 1차 점수가 평균 60점이 못 나왔다 그러면 그 시험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제일 먼저는 1차 점수가 확보가 먼저 급선무고, 그 다음이 2차 점수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소홀히 할 수 없는 건 1차예요. 그래서 2차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막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막 짬뽕이 돼요. 그래서 1차 점수가 조금 떨어지고 이제 2차 점수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1차 민법과 학개론이 총 주 6주 수업으로 오전에 민법, 오후에 학개론을 10월까지도 계속 끌고 가요. 토요일 날. 그래서 1차가 나중에 불안하신 분들도 토요일 날 수업까지 꿋꿋하게 들어주시면서 1차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시법과 세법은 세법 교수님이 위에 계시기는 하지만 16문항, 24문항, 과목 한 과목과는 비교해서 2과목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험생들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10월에 세법을 공부해요. 10월에 그 동안에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본격적으로 우리 AI 그 문제 통해서 외우고 해서 16문제 중에 평균 10개에서 13문제 마치고 공시법에서 12문항 마치고 그래서 합격을 한 점수를 가져오시는데, 일단 이 과목이 공시법 과목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격주로 또 공부를 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어려운 부분을 할 때는 공시할 때는 세법 할 때는 공시, 그렇게 해서 주 한 번씩 더 2차 보강을 더 한 번씩 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나오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1차로 관건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보면 1차 중에서도 1차 우리가 과목이 민법과 개론이죠. 민법과 개론인데 두 과목 다 40문항씩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계산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개론 문제예요. 9문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이 문제를 안 풀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안 돼요. 40문항 총 80문항을 우리는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 2월에 공부했던 내용 20문항씩으로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간을 널널하게 줬을 경우에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겠지만 시간 내에 풀라고 드렸을 때는 사람들 거의 못 풀었어요. 뒤에 문제 찍어서 5문제 정도는 다 찍고 제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킹하고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연도 계산해서 감가상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틀려야 해요.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거 문제를 풀겠지만 일단은 시간 내에는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마지막에 원장님이 그러셨죠? 정 안 되는 사람들은 3번이라고 찍어라 했을 때 계산 문제 9문제를 3번 또는 4번이라고 통계를 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거 2문제에서 3문제는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 투자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일단 이론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 9문제 출제가 되고 최근에 항상 8월에 원서 접수가 우리가 들어가요. 11월부터 공부하셨던 분들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들으시다가 중간에 이제 안 되겠다, 시험 바로 이제 원서 접수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서비가 저렴해요. 공인중개사 원서비가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서 원서비가 싸기 때문에 매년 원서 접수 인원은 올해 이제 2020년에 34만이 응시를 했어요. 항상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렴하고, 일단 자격증 혹시 내가 동영상으로도 보고 또는 책을 한번 사서 보셨던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응시는 다 해요. 8월에 원서 접수 인원이 이렇게나 되는데 지금까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하거나 운 좋아서 잘 맞춰서 60점을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 다 자격증을 줘야 해요. 그럼 너무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5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내기 시작해요. 학개론에. 실제로도 올해 학개론 문제에 공인중개사 법령 4가지 주고 법제도 4가지 주고 연도별로 빠른 순서대로 제도가 도입됐던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4가지를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차이로 사실 1000명이 왔다 갔다 합격과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개론은 26문제가 만점 과목이에요.
점수로 따지면 65점. 1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학교로는 만점 맞을 수 있는 게 65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사실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과목이긴 한데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52.5, 6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학계로는 이 이유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반면에 민법 같은 경우는 40점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얘는 40문항, 즉 100점을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수업을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드릴 저 역시 100점을 맞았고 앞에서 그 오전반 수업 하실 경우에는 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도 2개 틀리고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경우에는 그 반박 자료로 작년에 우리가 2019년이죠. 2019년에 재작년에 시험을 응시를 하신 분들이 상위 10% 이내 드시는 분들이 이제 2020년 시험에 모의평가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 문제 풀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의평가위원이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 포함해서 그 친구 포함해서 저희 학원은 12명이 문자를 받았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래서 부산 쪽에 가가지고 우리 10월 보는 시험에 한 달간을 호텔에서 감금 아닌 감금처럼 당해서 시험 응시하고 시험 끝나고 나오게 되는데 그 학원 종사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분 정도가 그 모의평가위원으로 작년에 들어갔다 오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민법 같은 경우가 되는 이유가 토요일 수업에 있다고 저는 자신해요. 토요일 날. 끝나기 전까지도 계속 토요일 날 민법을 그리고 계속 몰아쳐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민법은 탄탄해지게끔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 6월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이 50점 나왔네? 그럼 2차가 점수가 따라와요. 2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론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중개사법에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공인중개사가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지 않았을 때 벌금 얼마인지, 또는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 건폐율, 용적률 얼마인지, 농지 매매했을 때 세율 얼마인지, 그리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단편적으로 논리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정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고, 반면에 민법은 논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 관련된 법을 배우는 만큼 점수를 내게끔만 교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속 반복시켜 드리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수업은 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합격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잠시만요.